고성이는 텅 빈 금고 앞에 주저앉아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채 금고 안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고성이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지요. 좀 전에 싸늘한 얼굴로 현관문을 나가던 박진석의 뒷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의 한 손에 들려있던 묵직한 검은색 가방. 아까 그 가방 안에 든 게 다 내 돈이었어? 여기 있던 걸 싹 쓸어 담은 거야? 고성이는 비명을 지르며 텅 빈 금고 안으로 상체를 쳐박았어요. 수십억의 현금과 그 많은 골드바, 그리고 자신의 목숨줄과도 같던 여러 개의 부동산 등기권리증까지 단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고성이는 마치 박진석이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 간 것만 같았죠. 박진석이 남긴 차가운 금고 바닥의 냉기 속에서 고성이가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고성이는 흐트러진 머리칼을 신경질적으로 쓸어 올리며 거울 속에 자신을 쏘아봤어요. 퇴근하기 전까지 나보고 나가라 이 말이지? 박진석, 네가 그러면 내가 정말 겁먹고 순순히 나갈 줄 알았어? 고성이는 오히려 오기가 생겼어요. 이 집은 자신이 수십 년간 지켜온 성이었고 영나 엄마라는 견고한 방패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고성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꼼짝도 안 하고 박진석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저녁이 되고 현관문이 열리며 박진석의 묵직한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어요. 고성이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먼저 나를 세웠죠. 당신 원하는 게 뭐야?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박진석은 대답 대신 손목시계를 슬쩍 보더니 차갑게 대꾸했어요. 내가 분명 나 퇴근하기 전까지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을 텐데. 내 경고를 장난으로 들은 모양이군. 박진석의 무서울 정도로 싸늘한 태도에 고성이는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자존심을 팽개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처절하게 매달렸어요. 여보,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요. 당신이 본 것들 모두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제발 우리 딸 영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줘요. 고성이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애처롭게 떨렸지만 박진석의 눈빛은 한겨울 얼음판보다 더 냉혹했어요. 박진석은 고성이의 손을 더러운 오물이 묻은 것처럼 거칠게 뿌리치며 말했어요. 내 말을 우습게 들었군. 다시는 내 눈앞에 그 가식적인 낯짝 보이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 손 놓으라니까. 당신 미쳤어? 이거 나. 고성이의 비명이 넓은 저택에 울려 퍼졌지만 박진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고성이의 손목이 시퍼렇게 멍들 정도로 꽉 쥔 채 그는 고성이를 현관 밖으로 그리고 정원 너머 대문 밖으로 사정없이 내쫓았어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닫혔고 고성이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맨발로 꼴사납게 고꾸라졌죠. 우아함의 상징이었던 명품 옷은 흙먼지로 범벅이 되었고 신발도 신지 못한 발가락 끝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왔어요. 박진석, 문 열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고성이는 대문을 두드리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고성이는 수치심조차 잊은 채 광기에 휩싸였답니다. 그때 작업실에서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영나가 대문 앞에서 소리치던 고성이를 발견했어요. 고성이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영나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영나야, 아빠가 미쳤나 봐. 얼른 들어가서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영나의 눈빛은 고성이가 기대했던 동정이 아니었어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보며 영나가 말했어요. 저도 다 알아요. 엄마가 아빠 속인 거요. 우진이 오빠 간이식 수술한 거, 그리고 그 쌍둥이 언니한테 한 짓까지요. 엄마 사람 맞아요? 고성이가 당황해 할 말을 잃자 영나는 붙들고 늘어지는 엄마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어요. 제가 엄마를 도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엄마가 선택한 결과잖아요. 영나는 엄마를 덩그러니 남겨둔 채 대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다시 한번 울려 퍼진 문 닫히는 소리는 고성이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답니다. 밤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고 맨발 끝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고성이는 미친 사람처럼 허탈하게 웃다가 이내 눈에 도끼를 품었어요. 너희가 감히 나를 내쫓아?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아? 고성이는 지나가는 택시를 간신히 잡아타고 가온재단으로 향했어요. 재단은 내 구역이야.
거기 숨겨둔 비자금만 챙기면 내가 가만히 당하지만 않을 거야. 고성이는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재단 앞에 도착한 고성이는 택시기사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뒤로하고 이사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기다려요. 돈 가져올 테니까. 하지만 책상 서랍을 거칠게 열어젖힌 고성이는 또다시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수천만 원의 현금 뭉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지폐 몇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거든요. 박진석이 이미 비서실을 시켜 재단 내부의 모든 자산과 서류를 싹 쓸어간 뒤였죠. 밖에서는 택시기사가 경적을 울리며 독촉하기 시작했어요. 가온재단 이사장이 고작 몇만 원의 택시비가 없어서 벌벌 떠는 신세가 된 거예요. 고성이는 지폐 몇 장을 든 채 피눈물을 흘리며 택시비를 치르러 나갔어요. 박진석, 고작 이 돈은 왜 남겼니? 이걸로 나를 비웃겠다는 거야? 겨우 택시비를 치르고 길바닥에 선 고성이의 눈에는 지독한 살기가 서렸어요. 박진석이 현금이랑 금괴는 다 가져갔을지 몰라도 내 명의로 된 부동산까지는 어쩌지 못했을 거야. 고성이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지막 희망을 떠올렸어요. 은호에게 간이식 대가로 주려던 100억대 건물부터 하나하나 사들인 빌딩들, 그리고 통장과 정기예금 증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금고에 빽빽하게 있던 많은 통장과 증서들이 생각나자 고성이는 다시 기운을 차렸어요. 그리고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거래하던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박진석이 쳐놓은 더 촘촘하고 거대한 그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선 고성이에게 변호사가 내민 것은 절망적인 소식뿐이었어요. 박진석은 이미 고성이가 재단 자금을 횡령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검찰에 제보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녀의 모든 개인 자산에 대해 가압류 및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완벽하게 끝내놓은 상태였거든요. 이제 고성이는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통장 속 돈 10원짜리 하나 건드릴 수 없는 빈털터리가 된 것이죠. 박진석, 당신이 나를 이렇게 무너뜨려? 당신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고성이는 법무법인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구겨진 서류를 움켜쥐며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박진석은 이미 그녀가 비자금을 세탁하던 유령 회사의 대표들까지 포섭해 자술서를 받아낸 뒤였죠. 고성이가 믿었던 그 많은 재산들은 이제 그녀를 옥죄는 거대한 사슬이 되어 돌아왔어요. 하지만 고성이의 처절한 몰락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어요. 당장 오늘 밤 머물 호텔비도 없었고 카드 값조차 결제되지 않아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문자가 휴대전화 화면을 가득 채웠죠. 고성이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재단 비자금을 세탁할 때 알게 된 명동의 어둠 속 인물, 명동 큰손을 떠올렸어요. 공식적인 계좌가 모두 묶인 지금 법망을 피한 검은 돈만이 그녀를 구원할 유일한 밧줄이라 믿었어요.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사채업자 번호를 눌렀어요. 사장님, 저 가온재단 이사장 고성이에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요. 서초동 빌딩 담보로 잠깐만 융통해줘요. 평소 고성이의 재력을 잘 알던 사채업자는 반색하며 대답했어요. 네, 이사장님. 서초동 빌딩이라면 얼마든지 해드려야죠.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서류상 확인만 하고 바로 송금해 드릴게요. 고성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역시 돈이 최고라는 생각에 입가엔 비릿한 미소까지 번졌죠. 하지만 그 평온함은 채우분도 가지 않았어요. 다시 걸려온 사채업자의 목소리는 이전과 다르게 서늘하게 변해 있었거든요. 이보세요, 사모님. 지금 나랑 장난합니까? 서초동 빌딩이며 평창동 부지고 뭐고 지금 싹 다 가압류 들어갔잖아요. 처분 금지 가처분까지 떨어졌는데 이걸 담보라고 내미는 거예요? 고성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설마 했던 박진석의 조치가 이 어둠의 경로까지 완벽하게 차단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사채업자는 혀를 차며 덧붙였어요. 사모님 상황 보아하니 지금 완전 빈털터리 되게 생기셨네. 담보로는 10원도 안 됩니다. 정급하시면 신체 포기 각서라도 쓰고 고이율로 소액이나 빌려가든가요. 대신 선이자 떼고 일주일 안에 무조건 갚으셔야 합니다. 고성이는 자존심이 난도질당했지만 당장 길바닥에서 잘 수 없다는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켰어요.
결국 고성이는 곰팡이 냄새 진동하는 지하 사무실에서 비참하게 무릎을 꿇고 현금 뭉치를 받아들었어요. 스스로 지옥행 급행열차에 올라탄 셈이었답니다. 박진석은 김 팀장을 통해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어요. 가압류 소식에 사채업자가 발을 뺐구만 결국 바닥까지 내려갔군. 박진석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사실 고성이가 빌린 그 돈은 일주일 안에 갚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이미 손을 써둔 상태였거든요.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 고성이의 우아한 가면을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갈갈이 찢어놓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박진석이 설계한 가장 잔혹한 복수의 시나리오였어요. 다음 날 아침 퀴퀴한 냄새가 나는 싸구려 모텔에서 눈을 뜬 고성이의 문 앞에는 이미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사모님, 하루 지났습니다. 이자가 입금 안 됐던데 얼굴 좀 봅시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에 고성이는 숨을 죽인 채 바들바들 떨었죠. 한때 우아하게 최고급 차를 마시며 타인의 운명을 비웃던 재단 이사장이 이제는 고작 1,000만 원도 안 되는 이자 때문에 구석에 몰린 쥐새끼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싸구려 모텔의 얇은 합판 문 너머로 쾅쾅거리는 거친 금소금이 울려 퍼졌어요. 이 아줌마가 누굴 바보로 아나. 이자 입금 시간이 언젠데 감히 전화를 꺼나. 사채업자의 걸걸한 목소리가 복도를 메우자 고성이는 침대 구석에서 숨을 죽인 채 바들바들 떨었죠. 결국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어요. 사채업자는 담배 냄새를 풍기며 고성이의 헝클어진 머리채를 잡아 올렸답니다. 사모님, 서초동 빌딩 운운하더니 현실은 이런 쥐구멍이었어요? 오늘 자정까지 이자 안 들어오면 그 고운 얼굴에 구경 좀 나겠어. 사채업자들이 휩쓸고 간 방 안에서 고성이는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이내 눈동자에 도끼가 서렸죠. 고성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지은호가 일하는 회사로 향했어요. 헝클어진 머리칼과 먼지투성이인 옷차림은 이미 예전의 우아한 사모님이 아니었죠.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 은호를 협박해 자기가 건넸던 10억이라도 다시 뜯어낼 심산뿐이었어요. 내가 이대로 죽을 줄 알아? 우진이 빼돌린 값은 내놔야지. 고성이는 광기에 어린 눈으로 은호의 앞을 막아섰어요. 당장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너희 엄마와 동생 강호까지 평생 인간 구실 못하게 만들어주겠다며 날뛰었답니다. 그 순간 회사의 유리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어요. 고성이의 행적을 그림자처럼 감시하던 박진석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박진석은 떨고 있는 은호를 보며 나직이 읊조렸어요. 드디어 우진이를 살려준 그 소중한 동생을 이렇게 보게 되는군. 고성이가 은호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흔들어대던 바로 그때 박진석의 천둥 같은 호통이 복도를 울렸어요. 그 지저분한 손, 당장 치우지 못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박진석이 다가오자 그 뒤로 경찰들이 순식간에 고성이를 에워싸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고성이는 은호를 방패 삼아 뒤로 물러났지만 박진석의 눈빛은 이미 그녀를 인간이 아닌 흉측한 괴물로 보고 있었어요. 고성이 이 지경이 돼서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이자 경찰들이 달려들어 고성이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고성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러댔어요. 이거 풀어. 나 가온재단 이사장이야. 박진석은 고성이에게 단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은 채 오히려 겁에 질려 어깨를 떨고 있는 은호에게 이제 안심하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러고는 고성이를 향해 낮고 서늘하게 한마디 했어요. 당신은 그저 평생 나를 속이고 죄 없는 아이들의 인생을 짓밟은 추악한 범죄자일 뿐이야.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돈과 권력, 이제 감방 창살 너머로 평생 그리워하며 살아. 회사 밖에는 경찰차의 붉은 사이렌 불빛이 고성이의 창백한 얼굴 위로 어지럽게 일렁였어요. 초췌한 모습으로 경찰에게 끌려가는 고성이의 뒷모습은 더 이상 화려한 재벌가의 안주인이 아니었어요. 박진석은 멀어져가는 경찰차를 바라보며 길었던 배신과 거짓된 시간을 끝내는 깊은 한숨을 내뱉었답니다. 고성이는 연행되는 순간까지도 경찰차 창문에 머리를 짓박으며 박진석의 이름을 저주하듯 울부짖었어요. 고성이의 참혹하고도 비참한 종말이었어요. 과연 감옥에 가서라도 고성이는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마음을 갖게 될까요?
아마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네요. 여러분, 박진석 회장의 카리스마, 그리고 고성희가 몰락하는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사이다 스토리, 재미있게 보셨나요? 지금까지의 스토리는 예고편을 근거로 개인적인 상상을 더해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엄마 드라마더였습니다.